새벽 5시, 늘 그렇듯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기에 가족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이었죠. 15걸음을 가면 거실, 5걸음을 더 가면 화장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거실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평소에는 창밖 가로등 불빛이라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깜깜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거실 창문 커튼을 꼭꼭 쳐놓았던 거예요. 이날을 위해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화장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딱 하고 스위치 소리가 들렸어요. 눈이 부셔서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어머님, 또 이 시간에 돌아다니세요? 며느리 미영이었어요. 분명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곱게 화장까지 하고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냥 화장실 가려고. 매일 이 시간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감시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순간 미영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늘 두려워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죠. 미영이는 재빨리 제 팔을 잡아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아, 아파! 아프세요? 그럼 이제부터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중심을 잃은 제가 세면대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세면대를 짚으려는 순간 제 손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마늘 찌는 절구였어요. 어제 미영이가 쓰다가 그대로 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 자리에 놓아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깨닫는 관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사이 좋던 며느리가 세상의 시어머니를 폭행하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며느리에게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겪으신 70대 김옥부님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살이 된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려고 하니 손이 자꾸만 떨리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 나이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들이 아직도 다 아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휘두른 마늘 찌는 절구가 스친 자리는 아직도 시퍼렇게 남아있고 넘어지면서 부딪힌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늘 웃음이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제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아들 정민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 미영이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꾸리며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주 현우도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설날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며느리가 제게 던진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날선 말투가 하루하루 심해졌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제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더 서러운 건
그 모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아들은 마치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밤마다 훌쩍이는 제 울음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단 한 번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결국 경찰서에까지 가게 됐어요. 며느리가 절구로 제 팔을 내리치는 걸 이웃집 박씨 할머니가 목격하고는 신고를 해주셨거든요. 경찰서에서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고 오히려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헛것을 본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아직 정신이 또렷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또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결코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을 거예요. 며느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꼰대 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2살 되던 해였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저는 그 나이까지 시집도 못 가고 장사만 하느라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때는 30이 넘으면 노처녀 소리 듣던 시절이었거든요. 수요일마다 생선을 떼러 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동대문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매번 생선값을 깎지도 않고 얌전하게 사가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공치가 참 싱싱하네. 늘 그렇게 한마디씩 건네시곤 했어요.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눈빛도 참 선하셨죠. 어느 날은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제가 우산도 없이 힘들게 짐을 나르고 있는데 멀리서 우산을 들고 달려오시더니 같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장사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셔서 아직도 소식이 없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때마다 눈물만 훔쳤어요. 그러다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정민이가 태어났을 때가 제 나이 36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더 귀하게 키웠죠. 시장통에서는 아들 바보라고 할 정도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신발 한 켤레 살 때 우리 정민이는 2켤레를 사줬고 장난감도 늘 제일 비싼 걸로 골랐습니다. 남편도 아들이라면 완전 헤어났어요.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과자며 장난감이며 늘 뭔가를 사 들고 왔죠. 주말이면 없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신나게 놀아주곤 했어요. 우리 정민이는 꼭 크게 될 거야. 공부 잘해서 회사원이 되면 좋겠다.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처럼 고생하지 말고 넥타이 매고 다니는 회사원이 되길 바랐어요. 정민이는 정말 착하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등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도 받았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며칠을 의식 없이 누워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때부터 저는 더 독하게 장사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그냥 취업할게요. 정민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안 된다. 너는 꼭 대학 나와서 아버지가 바라시던 대로 회사원이 돼야 해. 정민이가 자라는 동안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었어요. 가끔 의견이 달라도 아들 앞에서는 늘 웃으면서 대화했죠. 그게 아이 교육에 좋다고 남편이 늘 강조했거든요. 특히 남편은 정민이 교육에 참 열성적이었어요. 자기는 글도 못 읽는 부모 밑에서 자라 고생했다면서 아들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민이 학원비가 좀 비싸긴 해도 절대 끊지 말아요. 얼마나 영특한데 이런 아이는 끝까지 밀어줘야 해요. 그 말씀대로 저는 정민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다른 상인들이 저를 보고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정민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게 보이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정민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늘 케이크를 들고 깜짝 파티를 해주던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이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더 무리를 했나 봅니다. 정민이 20살 생일에는 몰래 모아둔 돈으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비싸서 몇 달은 끼니를 걱정해야 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건 다 잊혀지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정민이가 대기업 인턴십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날 저는 시장통에서 큰 소리로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붙었대요. 이제 넥타이 메고 다니게 생겼어요. 결국 정민이는 제가 바라던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정민이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흘린 눈물과 땀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 이루어진 거였죠.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취직하고 나서 정민이는 더 멋있어졌어요. 매일 아침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죠. 첫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는 며칠 밤을 설레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다 30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신한 모습이 꼭 제가 젊었을 때 같아 보였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거칠어진 제 모습과는 달리 미영이는 참 고상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제 곁에 딸이 생기는구나 싶어서요. 결혼식 날, 저는 하늘에 계신 남편께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정민이 잘 키워서 좋은 며느리도 얻었으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약속이 허공 속의 거품이 될 줄은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을 그 며느리의 본 모습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미영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출근하는 정민이 넥타이까지 메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저는 옆에서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머님, 제가 살림하는 동안은 절대 부엌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다 할 테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저를 밀어내기 시작한 거였나 봅니다. 처음에는 부엌이었어요. 그 다음은 장복이었고, 그러다가 집안 곳곳에서 제가 설 자리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리한 그릇장 좀 그대로 두시면 안 될까요? 자꾸 물건 위치를 바꾸시니까 제가 찾기가 힘들어요. 어머님, 거실에 놓으신 화분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 보여요. 좀 치워도 될까요? 매번 그렇게 달콤한 말투로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어요. 거절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시장에서 30년 넘게 써온 앞치마를 미영이가 몰래 버린 겁니다. 어머님, 그 더러운 앞치마는 제가 새로 예쁜 걸로 사다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는 좀 쉬세요. 겉으로 보기엔 배려 깊은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에서 깊은 멸시를 느꼈어요. 제가 평생 장사하면서 써온 앞치마가 더럽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사줬던 그 앞치마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민이가 어릴 적 토해낸 우유 자국도, 남편이 마지막으로 안아줬을 때 묻은 기름 자국도 그대로 있었는데,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아들 정민이한테 이야기를 해볼까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신혼 초인데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민이가 승진하면서 미영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손주 현우를 돌보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키우는 대로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직장 다니는 안사돈이 현우를 봐주러 오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아닌 안사돈을 향할 때만 웃으면서 받아주었죠.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무심코 젓가락을 들면 미영이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고, 제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어머님, 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나 봐요? 라며 꼬아서 말했습니다. 정민이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를 반갑게 안아주는 일도 없어졌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끓여둔 된장찌개를 한 술도 안 떠보고 밥상을 물리더니 미영이가 시켜온 배달음식만 먹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도 않고서요.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는 이제 못 먹겠어요. 입맛이 변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2그릇씩 먹던 아들이었는데 미영이는 그런 상황을 즐기는 듯했어요. 은근슬쩍 저를 자극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죠. 어머님,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살림을 맡으면 젊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대요.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연세에는 따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그러다가 지난달
정민이의 친구 부부가 놀러 왔을 때였어요. 미영이가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은 정말 좋으세요. 살림도 안 하시고, 손주 교육에도 전혀 간섭 안 하시고, 그냥 계시기만 하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미영이의 말대로 살림도 손주 교육도 건드리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비아냥거리다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미영이가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도 안 좋아지고 현우 교육에도 방해가 돼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 예전에 그 다정한 며느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옆에 있던 정민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어요. 제가 현우 방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됐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제 숟가락 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방에서만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방까지 와서 청소한다며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고 정리했거든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지워져 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의 폭력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을 이웃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불안해하세요. 갱년기도 늦게 오셨나 봐요. 시장에 가면 이웃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저는 이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제 절친한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옥분아, 너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친구들의 그런 말에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어요. 아니야. 내가 정말 맞아. 이것 봐. 여기 멍자국. 하지만 그때마다 미영이가 교묘하게 상황을 무마했죠. 어머님이 요즘 불면증이 심하셔서 자주 넘어지세요. 제가 부축하려고 해도 자꾸 거부하시고. 그러다 한 달 전 현우 운동회 날이었어요. 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미영이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가지 마세요. 현우가 할머니가 오시면 부끄럽대요. 현우가 정말 그랬어. 네, 친구들이 할머니 치매 있다고 놀린대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현우가 학교 폭력 당하시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현우에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현우는 오히려 제가 왜 운동회에 안 왔냐고 서운해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영이는 현우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주 때문에 더 참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어느 날은 제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현우 학원비가 필요하다면서. 어머님, 우리 현우 영재라고 하던데 특별반 들어가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거절하자 그날 밤 미영이는 제 방에 있던 약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어머님이 약을 계속 잘못 드시더라고요.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보관할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 약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파도 혈압이 올라가도 약을 달라고 빌다시피 해야 했어요. 식사 시간도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제가 싫어하는 음식만 차렸고, 반찬을 집을 때마다 어머님, 그건 현우 거예요 라며 제지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하시면 그릇 깨져요 라고 했고, 빨래를 개겠다고 하면 어머님 손이 떨려서 안 돼요 라고 해주죠. 점점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숨 쉬고 있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영이의 폭력은 이제 육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것으로 변해갔어요. 밤마다 제 방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곤 했죠. 엄마, 우리 시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번에는 한밤중에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안사도는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이야기를 전했을 테고, 그렇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정민이의 친구들 부인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와서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제가 있는 자리는 슬그머니 피했죠. 정민이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병원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빛과 말들이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제는 정말 최악의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미영이가 일부러 제 발을 걸었어요. 그대로 넘어진 저는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고 순간 온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부축하려고 했는데 자꾸 비틀거리시더니. 정민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미영이는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정말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밝았어요. 새벽 5시, 늘 그렇듯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거실을 지나야 했기에 가족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길이었죠. 15걸음을 가면 거실, 5걸음을 더 가면 화장실.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이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거실이 유난히 어두웠어요. 평소에는 창밖 가로등 불빛이라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깜깜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거실 창문 커튼을 꼭꼭 쳐놓았던 거예요. 이날을 위해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화장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딱 하고 스위치 소리가 들렸어요. 눈이 부셔서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는데 어머님, 또 이 시간에 돌아다니세요? 미영이었어요. 분명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곱게 화장까지 하고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냥 화장실 가려고. 매일 이 시간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감시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순간 미영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늘 두려워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었죠. 미영이는 재빨리 제 팔을 잡아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아프세요? 그럼 이제부터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중심을 잃은 제가 세면대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세면대를 짚으려는 순간
제 손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마늘 찢는 절구였어요. 어제 미영이가 쓰다가 그대로 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 자리에 놓아둔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치매 있는 분이 이런 걸 만지시면. 미영이는 천천히 절구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제게 다가오는데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이미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죠. 어머님, 무서우세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증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당신만 없으면 이 집이 제 거예요. 재산도, 현우도, 모든 게 다.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아침부터 무슨 소리예요? 복도에서 정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할 아들이었는데 순간 미영이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여보, 어서 와봐요. 어머님이.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위협당하는 사람처럼 연기하는 거였죠. 어머님이 절구로 날 때리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거짓말이야. 정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가 절구를 휘둘렀어요.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제 머리가 변기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정민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멀어지는 그 순간에도 미영이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리고 정신을 잃기 직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현우였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제 손주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화장실 문을 열기 전부터 등 뒤가 서늘했거든요. 그동안 미영이와 마주칠 때마다 얻은 육감이었을까요?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 만큼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실을 지나는 동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이불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현우의 장난감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치워놓은 것처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돌아갔어야 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냥 갔던 게 후회가 됩니다. 미영이는 분명 이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을 거예요. 어제 저녁부터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유독 과하게 친절했던 것도,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다 준 것도 모두 이날을 위한 연극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신의 방에서 카톡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리더니 새벽 2시쯤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미영이는 자기 친구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 밤이야. 이제 시어머니만 치우면 돼.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장실 안에서 벌어진 일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죠. 세면대 위에 놓인 절구는 미끄러지기 쉽게 비누칠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일부러 물을 흘려놓았더군요. 제가 미끄러져 다치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미영이가 절구를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폭력이 떠올랐어요. 뜨거운 국물을 실수로 쏟았던 일, 계단에서 우연히 밀쳤던 일, 문으로 손가락을 실수로 찍게 했던 일.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영이의 눈빛에서 더는 숨기려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처럼 차갑고 단호했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는 미영이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어요. 만족감이랄까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일을 마침내 해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대로 정신을 잃고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정황이 그렇게 보이니까요. 새벽에 화장실에서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완벽한 사고사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늘은 절 버리지 않으셨나 봐요. 정민이가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던 건 현우가 몰래 아빠 방에 가서 깨웠기 때문이었어요. 잠결에 현우의 말을 들은 정민이가 화장실로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본 현우. 13살 제 손주는 그날 밤 자지 않고 엄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현우가 들려준 이야기로는 일주일 전부터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다고 해요. 한밤중에 할머니 방 앞을 서성이는 모습,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리고 친구들과 수상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어린 현우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랑하는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에도 저는 현우를 걱정했어요. 이 일이 우리 현우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이 되진 않을까.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현우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현우는 더는 13살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의감으로 가득 찬 어른의 표정이었죠. 할머니, 제가 다 봤어요. 이제 더는 엄마한테 당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들리는 현우의 울음소리. 그렇게 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심장 박동 소리를 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환자분, 저희 말씀 들리시죠?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간신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그러자 누군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어요. 내 며느리가, 그것도 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날 해치려 했다는 현실이. 복도에서는 경찰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장 감식반에서는 뭐래요? 화장실 바닥이랑 세면대 위에서 비누 성분이 검출됐답니다. 누군가 일부러 미끄럽게 해놓은 것 같대요. 경찰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내가 겪은 일이 이렇게 큰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현우였어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죠. 현우야. 할머니, 전 다 봤어요. 엄마가. 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고성이 들렸어요. 내가 죽였어야 했는데 그냥 죽여버릴 걸. 미영이의 비명이었어요.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제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그제야 알았어요. 미영이가 왜 그렇게 다급했는지, 왜 하필 오늘이어야 했는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미영이는 제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을 노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통장의 만기일이었죠. 제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이 경찰은 미영이의 가방에서 위조된 도장과 통장을 발견했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현우의 용기가 그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저 봤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린 거예요. 의식을 잃기 전의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어요.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 정민이의 다급한 발걸음, 그리고 미영이의 차가운 웃음.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곁에는 현우가 있고 진실을 알게 된 정민이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생겼어요. 더는 피해자로 숨어 있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경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폭력과 협박,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까지.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미영이는 즉시 구속됐고 특수상해와 노인학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영이의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죠.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3개월 전부터 준비했으며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받게 만들기 위해 이웃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어요.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후라 형량이 무거워졌다고 해요. 제 판정에서 미영이는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현우의 증언이 결정타가 됐어요. 엄마가 할머니 약을 몰래 버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도 여러 번 목격했어요. 13살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그 증언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이본 사건은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미영이가 법정 구속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사람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더군요. 정민이는 이혼 서류를 냈어요. 더는 미영이의 편에 설 수 없다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고통을 몰라줘서. 아들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배신감과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으니까요. 정민아,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너도.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현우의 양육권이 정민이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손주를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현우의 그 말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노인보호 전문 기관의 도움도 컸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셨죠. 할머님, 이제부터는 할머님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저는 실버 카운슬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옥분 할머님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피해자 모임에서는 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숨기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모임의 리더가 되어 있더군요.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정민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현우를 데리고 와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갑니다. 엄마, 제가 요리 배웠어요. 오늘은 제가 엄마 밥 차려드릴게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 맛이 어찌나 좋던지. 그동안 제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맛없다던 아들이 이제는 제 비법을 물어보네요. 현우는 더 자주 찾아와요. 학교 끝나고 바로 할머니 집으로 오는 날이 많아졌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실래요? 손주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나 싶어요. 현우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가득할 때면 그동안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뒤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어머, 우리 옥분 씨, 요즘 완전 SNS 스타 되셨네. 복지관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올린 일상 사진들이 인기가 많아져서 팔로워가 늘었다나 뭐라나. 법원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현우네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이라고 이름 지었죠. 할머니, 이제 제가 알바 시작해도 될까요? 현우가 그러더군요.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보는 정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재판이 끝난 뒤 전 안사돈이 찾아오셨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시더군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하지만 저는 그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조력자가 됐죠. 얼마 전에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강의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분들이 계시다더군요. 정민이는 주말마다 저희 카페에 와서 설거지를 돕습니다. 말없이 그릇을 닦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아리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는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기목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저는 현우네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을 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방문한 손님이 제게 물으시더군요. 할머니 어쩜 이렇게 매일 웃으시면서 장사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말이죠.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카페 한쪽 벽에는 제가 상담해준 할머니들이 보내온 편지들이 가득해요. 그 중에는 저처럼 며느리에게 학대받던 분도 계시고,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긴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제게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옥분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저도 당당하게 살고 있답니다. 할머니들도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현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일도 돕고 숙제도 하고 할머니랑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일상이 됐죠. 할머니,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해진 우리 손주가 참 대견하답니다. 정민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전화가 오죠. 엄마,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 담긴 아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잊고 살았죠.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옥분 씨, 오늘도 참 예쁘네요. 웃으시나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 세상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노인학대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만나는 할머니들께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모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다면서요. 잠시 고민했지만 하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이 든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이제 카페 문을 열어야겠네요. 오늘도 어디선가 힘을 내야 할 할머니가 찾아오실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의 해안의 말씀을 댓글로나마 남겨주신다면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깨닫는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